내 세상은 직선과 각도, 그리고 계산된 수치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건축가 이동우다. 39. 내가 설계한 미니멀한 건물들이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채워갈수록 내 삶 역시 군더더기 없는 직선처럼 반듯하고 차가워졌다. 내 사무실에서는 언제나 고급 원두커피 냄새와 새로 인쇄한 설계 도면의 종이 냄새, 그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무채색의 질서 정연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감정이라는 비논리적이고 변덕스러운 요소가 끼어들 틈이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 금요일 저녁 6입시. 알람이 울리자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주일 중 내가 유일하게 의무라고 느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어머니와의 주간 저녁 식사였다.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잘 다려진 재킷을 걸쳤다. 기쁨이나 기대감 대신 잘 짜인 스케줄의 한 칸을 채우러 가는 듯한 기계적인 발걸음이었다. 나의 현대적인 사무실이 있는 강남을 벗어나 차는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어머니 박순애 여사가 홀로 살고 계시는 집. 그곳은 나의 세상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직선 대신 둥근 처마선이, 차가운 콘크리트 대신 따뜻한 흙냄새가, 그리고 계산된 질서 대신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고요함이 그곳에 있었다. 왔으니 아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담백한 한정식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음식은 언제나 맛있었지만 식탁 위의 대화는 늘 반찬 가지수보다 적었다. 일은 할만하고 네, 늘 똑같죠. 날이 많이 풀렸구나. 그러게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우리 모자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나는 가끔 이 침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보곤 했다.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였을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였을 것이다. 내 기억 속의 어머니는 언제나 아름답고 온화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닿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실을 나서려는데 복도 끝에 서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굳게 닫힌 문 하나를 그저 가만히 응시하고 계셨다. 그 방문, 우리 집의 유일한 금기이자 가장 깊은 상처가 봉인된 곳.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어릴 때 병으로 잃었다는 나의 형의 방이었다. 나는 평생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가끔 보았다. 저렇게 문고리를 잡을 듯 말 듯한 손으로 온몸으로 슬픔을 토해내듯 문 앞에 서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그 얼굴에 서린 아주 오래되고 깊은 슬픔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그 무거운 공기를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나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빠져나왔다. 마치 무거운 슬픔의 공기에서 도망치듯.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서류에 어머니의 서명을 받을 일이 있어 주말 오전에 다시 어머니 댁을 찾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다. 대신 동네 주민센터에 도예 교실에 나가신다는 메모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도예 교실 의외였다. 평생 그림 외에는 다른 취미가 없으셨던 분인데 나는 주민센터로 향했다. 도예 교실의 문틈으로 나는 낯선 풍경을 목격했다. 흙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머니는 한 젊은 흑인 청년의 옆에 서 있었다. 그 청년은 물레질이 서툰 듯 연신 흙덩이를 망가뜨리며 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서툰 모습이 우스운지 장난기 가득한 소년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주변에는 밝고 건강하고 거침없는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그의 옆으로 다가가셨다. 그리고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포개었다. 데이빗, 흙의 숨결을 느껴봐요. 너무 억지로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흙은 도망가 버려요. 그저 흙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을 따라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내가 평소에 듣던 것과는 다른 따뜻하고 생기 있는 힘이 실려 있었다. 어머니의 차분한 지도에 청년의 거칠었던 손길이 점차 부드러워졌다. 찌그러졌던 흙덩이는 서서히 균형을 잡아가며 아름다운 항아리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그것은 내가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슬픔의 그늘도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기쁨의 미소였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에서 아주 복잡하고 낯선 감정들이 피어올랐다. 놀라움, 아주 희미한 질투,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안도감. 저 이방인 청년이 내가 해주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발길을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젖은 흙 위에서 포개진, 주름진 동양인 노인의 손과 젊고 검은 아프리카계 청년의 손,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본 어머니의 진짜 미소. 나는 다시 나의 질서정연한 세계로 돌아왔다. 나는 어머니의 그 미소를 그저 새로운 취미가 주는 일시적인 활력일 뿐이라고 애써 치부했다. 어머니가 행복하다면 좋은 일이지. 나는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내 설계도면 위에 복잡한 계산들이 그런 비논리적인 감정들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내가 목격했던 그 작은 미소와 낯선 청년의 밝은 에너지가 내 상식과 이성과 질서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어머니의 그 길고 길었던 침묵이 곧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깨지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내 차가운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성공했지만, 외로운 남자, 나는 내 삶이라는 건물은 완벽하게 설계했지만 그 안을 채울 따뜻한 감정은 단 하나도 제대로 들여놓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부재가 곧이어 닥쳐올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나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지를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예 교실에서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목격한 후 몇 주간은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나는 다시 나의 차가운 설계 도면과 씨름했고 어머니는 다시 고요한 일상으로 침잠했다. 나는 그날의 일을 그저 외로운 노인의 삶에 찾아온 작은 파문 정도로 여기고 잊으려 했다. 그 편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에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단하고 결의에 찬 음성이었다. 아들,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어주렴.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야. 그리고 올 때 부디 열린 마음으로 와주었으면 좋겠구나. 열린 마음. 그 단어가 내 이성의 경보 시스템을 울렸다. 나의 어머니는 평생 열린 마음 같은 모호하고 감상적인 단어를 입에 담는 분이 아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나는 주말까지 남은 며칠 동안 온갖 부정적인 상상에 시달렸다. 집을 팔기로 결심하신 걸까? 아니면 이상한 종교에 빠지시기라도 한 건가? 설마 그 데이비 씨라는 젊은 녀석에게 재산을 넘겨주려는 건 아니겠지. 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전투를 준비하는 장수처럼 주말을 맞았다. 약속한 날,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 안의 분위기는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더 기묘하고 낯설었다. 어머니는 거실 중앙에 앉아 계셨다. 그 옆에는 낯선 중년 여성이,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는 그 흑인 청년, 데이빗이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어머니의 호위무사라도 되는 것처럼. 왔구나, 아들, 앉거라. 나를 맞이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내게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윤미래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예요. 산부인과 의사. 내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건가? 부인과 질병이라도? 아니면 저 데이빗이라는 녀석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건가? 내가 온갖 추측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더니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그 말을 꺼내셨다. 아들, 나 아이를 가졌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들었어. 나 임신했다. 내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닌 순수한 황당함이었다. 나는 옆에 앉은 윤미래라는 의사를 쏘아보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저희 어머니, 연세가 올해 60이십니다. 의사라는 분이 저런 망상에 동조해 주시는 겁니까? 하지만 윤미래 의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선생님 망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박순의 어머님은 현재 임신 12주차에 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 단어가 내 이성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안의 모든 통제력과 이성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지금 장난하세요. 60살의 임신이라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지 않단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소리치자 어머니는 시선을 들어 방구석에 서 있는 데이빗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다. 데이빗에 저 아이의 밝은 기운을 받아서 오랫동안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의 기쁨을 다시 느꼈단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완벽한 광기였다. 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저 흑인 청년이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데이빗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네오 내 놈이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사기를 친 거냐고. 이게 다 내 놈이 꾸민 짓이지. 데이빗은 내 분노 앞에서도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의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
정말 의사 맞아. 어떻게 이런 비과학적이고 정신 나간 소리에 동조할 수가 있어. 당신 이 사기극의 공범이지. 윤미래 의사는 나의 모욕적인 말에도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안타깝다는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선생님 흥분 가라앉히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어머님의 임신은 기운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힘으로 이루어진 엄연한 과학입니다. 처의 수정, 즉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성공하신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험관 아기 말도 안 돼. 그럼 난자는 누구 거고 정자는 누구 건데 설마 저 자식. 나는 다시 데이빗을 쏘아보았다. 어머니가 내 말을 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함이 아닌 깊은 상처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만하거라, 아들아. 나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내게 축복을 받고 싶었다. 내 마지막 소원을 내 아들만큼은 이해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넌 날 믿어주지 않는구나. 날 정신병자 취급하고 이 선량한 아이를 사기꾼으로 모는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 눈물을 보고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수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어머니가 60의 나이에 저 젊은 흑인 청년의 기운을 받아 임신했다는 이 끔찍한 스캔들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나가지오라. 네. 내 집에서 나가. 네가 이 새로운 생명을 축복해주지 못할 거라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아이들이 무사히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어머니가 나를 부정했다. 나를 내쫓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쫓겨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타 목적지도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다. 내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다. 이성적인 건축가 이동우의 세계는 오늘 완벽하게 붕괴했다.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비현실 앞에서 나는 무력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라앉자 그 아래에서 절망감이 피어올랐다. 나는 이 미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든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야만 한다. 이 모든 광기 뒤에 숨겨진 이성적인 이유를 찾아내야만 한다. 윤미래 의사가 말했던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의 수정. 아주 오래전에 그것이 유일한 단서였다. 나는 차를 돌렸다. 나의 집이 아닌 사무실로. 이제 나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이 불가능한 임신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것이 사기극이든 질병이든 혹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또 다른 비밀이든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만이 무너져 내린 내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집에서 쫓겨난 후 나는 며칠간 유령처럼 살았다. 국내 최고의 건축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나의 명성. 내가 10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이성적인 세계는 임신한 60살 어머니라는 비현실적인 사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충격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의 평온한 얼굴, 데이빗의 알 수 없는 눈빛, 그리고 윤미래라는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 이건 사기극이야. 혹은 망상이야. 나는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세상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니까.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 미친 상황을
끝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윤미래라는 의사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녀가 돌팔이거나 사기꾼의 공범이라는 증거만 찾아낸다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윤미래 의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돌팔이가 아니었다. 윤미래 교수는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 소속이자 난임 및 고위험 산모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논문들은 해외 학술지에 여러 차례 실렸고 언론에서는 그녀를 생명의 기적을 만드는 손이라고 칭송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내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런 명망 있는 의사가 왜 우리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동조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직접 그녀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무작정 그녀의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진료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녀와 마주 앉을 수 있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짐작합니다. 이 선생님,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당신 같은 분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극에 동참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윤미래 교수는 한숨을 한번 쉬더니 나에게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환자의 개인 정보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선생님은 아드님이시니 이것만은 확인시켜 드려야겠군요. 서류철 안에는 초음파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2개의 생명체가 자리하고 있었다. 2개의 심장이 열심히 뛰고 있음을 알리는 작은 깜박임과 함께 보시다시피 어머님의 임신은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이에요. 나는 초음파 사진을 든 차에 손을 떨었다. 하지만 어떻게 60살의 나이에 시험관 아기 시술, 즉 처의 수정을 통해 성공했습니다. CEO의 수정이라고요. 그럼 정자는 설마. 나는 다시 데이빗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닙니다. 윤미래 교수는 내 생각을 읽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정자는 병원의 정자은행을 통해 익명의 기증자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데이빗이라는 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내 의심 하나를 명쾌하게 잘라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을 던져주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미래 교수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번 시술에 사용된 난자는 최근에 채취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머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거의 35년 전에 미리 냉동해 두셨던 난자를 사용한 겁니다. 35년 전 냉동 난자. 나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35년 전이라면 1990년대 초반, 그 시절에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자신의 난자를 냉동했다.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생소하고 실험적이었을 그 시술을 도대체 왜? 내 분노는 이제 거대한 혼돈과 의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견고하다고 믿었던 내 가족의 역사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균열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윤미래 교수는 혼란에 빠진 나를 보며 안타까운 눈으로 말했다. 이 선생님, 저는 의사로서 어떻게 임신이 가능했는지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는 오직 어머님만이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시술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을 이루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부디
검사처럼 추궁하지 마시고 아들로서 어머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는 병원을 거의 실신한 상태로 빠져나왔다. 머릿속은 35년 전 냉동 난자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버지의 남동생, 즉 나의 작은 아버지였다. 동구야, 너 들었냐? 엄마가 아주 단단히 미쳤다면서 예순의 임신이라니. 그것도 흑인 애새끼 씨를 받아서 아주 그냥 우리 집안 망신은 다 시키고 있어. 작은아버지의 목소리는 탐욕과 무식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이었다. 그 흑인 놈이 내 엄마 홀려서 재산 다 가로채려는 수작이 뻔해.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우리가 당장 네 엄마를 금치산자로 만들고 재산을 보호해야 해. 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금치산자, 그 단어가 내 귀에 역겹게 박혔다. 얼마 전까지 나 역시 어머니가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작은아버지의 노골적인 탐욕을 마주하니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변호하고 있었다. 작은아버지, 진정하세요.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가 간단하지 않아.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내 엄마가 흑인 놈이랑 붙어먹어서 애를 가졌다고. 나는 이 추잡한 소문의 근원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피로감을 느꼈다. 나는 작은아버지의 전화를 끊어버렸다. 윤미래 교수의 충고와 작은아버지의 탐욕스러움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대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머니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을 연 것은 데이빗이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나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돌아가 주세요. 그의 뒤로 나를 외면하는 어머니의 지친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나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35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낡은 가족 앨범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앨범의 특정 시기, 사진이 거의 없었다. 마치 그 시간만 도려낸 것처럼. 내가 태어나기 직전, 그리고 내가 태어난 직후 몇 년간의 사진이 유난히 드물었다. 나는 밤늦도록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완벽하게 설계된 건물의 청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 사진 한 장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 가족의 역사, 그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이제 검사도 아들도 아니었다. 나는 내 존재의 근원을 파헤쳐야 하는 단 한 명의 절박한 탐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추적의 끝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내가 설계한 그 어떤 건물보다도 더 위태로운 구조물 위에서 살고 있었다. 내 이성과 상식 그리고 사회적 체면이라는 구조물. 그것은 어머니의 충격적인 임신 소식 이후 사방에서 불어오는 비난과 조롱의 바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나를 공격해온 것은 작은아버지였다. 그는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제는 다른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동우 녀석이 제정신이 아니야. 애미가 미쳐 날뛰는데
그걸 맡기는커녕 쩔쩔매고 있다지. 그 흑인 놈한테 단단히 홀린 게 틀림없어. 이러다 집안 재산 다 털리게 생겼다. 추잡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내가 참석한 친척의 결혼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와 동정 어린 시선들이 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심지어 내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 실장님 댁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의 견고했던 세계에 보기 흉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급기야 작은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내게 내용 증명까지 보내왔다. 어머니 박순애 여사에 대한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어머니를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 자리를 꿰차겠다는 노골적인 탐욕이었다. 나는 분노했다.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작은아버지의 저열한 속셈은 더욱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결정을 지키기 위해 내 변호사를 고용해 작은아버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세상의 조롱거리이자 추악한 민사소송의 주인공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외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내 내면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가 냉동했다는 그 35년 전의 난자에 대해 생각했다. 대체 왜 무엇이 20대의 젊은 여성이었던 어머니를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을까? 그것은 내가 아는 한 지극히 평범했던 우리 가족의 역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이질적인 조각이었다. 사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복도에서 만난 윤미래 교수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다. 어머님께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쇼크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지만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이 의사라면 이런 위험한 임신을 당장 중단시켰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분노에 찬 외침에 윤 교수는 처음으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질책보다도 날카롭게 내 심장을 찔렀다. 이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죠. 어머님은 연세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님과 뱃속의 아이들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어머님의 나이가 아니라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어머님께 주고 있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지금 세계의 심장을 동시에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발버둥 쳤던 바로 내가 내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어머님의 의학적인 부분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지켜드리는 건 아들인 이 선생님의 몫입니다. 윤 교수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지금 어머님께 필요한 건 당신을 신문하는 검사가 아니라 그저 곁을 지켜주는 아들입니다. 정말 어머님을 돕고 싶으시다면 어머님의 그 오랜 고통과 희망의 근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희망이야말로 지금 어머님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니까요. 나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참 뒤에야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잠들어 계셨다. 그 옆에는
데이빗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온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흔들림 없는 눈으로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그 단순하고도 굳건한 지지의 모습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나는 조용히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따지거나 분노하는 대신 그저 어머니의 링거를 맞지 않는 다른 쪽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내 작은 속삭임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다.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으셨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앉아 책을 읽거나 과일을 깎아드리거나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자 아주 조금씩 어머니도 닫혔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짐을 챙기러 오랜만에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집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쓸쓸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복도 끝에 그 방문 앞에 다시 섰다. 잠겨진 방,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의 방, 우리 가족의 모든 슬픔과 비밀이 봉인된 곳, 윤미래 교수의 목소리가 깊게 울렸다. 어머님의 고통과 희망의 근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35년 전 냉동 난자도, 지금의 이 믿을 수 없는 임신도, 수십 년간 이어진 어머니의 침묵도,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외면해왔던 어머니의 과거를 열어야만 했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신 어머니 앞에 섰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어머니, 저에게 형의 방 열쇠를 주시겠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셨다. 그 눈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어머니는 내 얼굴에서 더 이상 분노와 불신이 아닌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절박함을 보셨을 것이다. 어쩌면 어머니는 내 평생에 걸쳐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여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고 낡은 노쏘의 열쇠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조심해서 열어보거라. 그 방 안에는 아주 많은 시간과 아주 많은 슬픔이 잠들어 있단다. 나는 그 열쇠를 손에 쥔 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다시 그 잠겨진 방문 앞에 섰다. 손 안의 열쇠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그리고 열쇠를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 자물쇠에 꽂아 넣었다. 찰칵, 낡은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가장 깊은 비밀과 슬픔의 심장부 속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낡은 노쏘에 열쇠를 쥔 채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방문 앞에 섰다. 철컥.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는 마치 과거의 봉인이 해제되는 신호처럼 텅 빈 집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아주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흘러나왔다.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풍겨오는 좀벌레를 막기 위한 나프탈렌 냄새. 그 방은 시간이 멈춘 곳이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형의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의 모든 것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창계는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별과 달 모양의 낡은 모빌이 매달려 있었다. 작은 옷장 서랍을 열어보니 곱게 개어진 아기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아기가 돌아와 입을 수 있을 것처럼 정갈했다. 이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다. 내 어머니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홀로 지켜온 떠나간 아들을 위한 작은 신전이었다. 나는 이 신성하고도 슬픈 공간의 이방인이었다. 감히 숨 쉬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기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인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것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의 가장 깊은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침범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만 했다. 이 방에 잠들어 있는 비밀을, 내 어머니의 고통의 근원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의 첫 장을 펼쳤다. 다이어리는 어머니의 앳되고 설렘 가득한 문체로 시작되었다. 1988년 5월 4일. 맑음. 내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셨다. 남편은 온종일 입이 귀에 걸려 있다. 아기의 이름을 선우라고 짓기로 했다. 햇살처럼 따뜻하고 첫눈처럼 깨끗한 아이로 자라주었으면.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곧이어 그 행복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해가는지를 목격해야만 했다. 1989년 3월 12일. 흐림. 선우가 100일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목을 가누지 못한다.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힘이 없고 자주 숨을 가쁘게 몰아쉰다. 병원에서는 그저 조금 약한 아이일 뿐이라고 했지만 내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간다. 1989년 8월 29일. 비. 오늘 선우의 병명이 나왔다. 너무나도 낯설고 잔인한 이름의 희귀 유전 질환이라고 했다. 의사는 아이가 첫 돌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나는 차마 다음 장을 넘기지 못하고 잠시 다이어리를 덮었다. 내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내가 몰랐던 형의 존재, 그리고 그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고통이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내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들을 읽어 내려갔다. 1989년 11월 7일. 눈. 선우가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아주 길고 깊은 잠에. 집안이 너무나 고요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웃음소리가 사라진 이 집이 거대한 무덤 같다. 내 심장의 한쪽이 완전히 도련해진 기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가장 잔인하고도 숭고한 비밀이 적혀 있었다. 1990년 2월 1일. 맑음. 오늘 유전학 상담을 받고 왔다. 의사는 말했다. 나와 남편, 우리 두 사람 모두 치명적인 유전인자의 보인자라고. 우리가 아이를 가질 경우 4분의 1의 확률로 선우와 같은 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두 사람의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절망했다. 하지만 남편은 나를 붙잡고 말했다. 순희애야,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와주는 어떤 아이든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아이야. 그리고 그는 내게 아주 어려운 제안을 했다. 다른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새로운 아이를 갖자고.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시절에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의 씨가 아닌 아이를 낳는다는 것. 하지만 나는 아이를 너무나도 원했다. 건강한 아이를 내 품에 안아보고 싶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울고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결심을 했다.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슬픔을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이겨내야만 했다. 나는 병원을 찾아가 나의 난자를 냉동했다. 언젠가 의학이 더 발전하면 남편의 유전자를 가진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다.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슬픔이자 미래에 보내는 간절한 기도였다. 남편은 그런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비밀스러운 희망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마지막 장이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1991년 9월 25일. 가을, 오늘 나의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동우. 내 아들, 아이는 건강하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아이는 우리 부부에게 내려온 가장 큰 선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우리 부부의 가장 큰 비밀이기도 하다. 부디 내 아들 동우가 자신의 행복이 어떤 슬픔 위에 세워졌는지를 평생 모르고 살아가기를 엄마는 그저 기도할 뿐이다. 나는 다이어리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선물이자 비밀이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남자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의 가장 깊은 고뇌와 희생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오열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 선우를 위해 울었다. 나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신, 나를 위해 그런 엄청난 결정을 내리신 아버지를 위해 울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비밀과 슬픔을 40년 가까이 홀로 감당해 온 나의 어머니 박순혜 여사를 위해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샘이 다 마를 지경이 되어서야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나는 과거의 유물들로 가득 찬 이 방 안에 앉아 현재의 모든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그 끝을 알 수 없던 슬픔. 그것은 단순히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다. 나를 향한 비밀을 간직한 어머니의 미안함과 애틋함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리고 데이빗, 나는 이제 그의 역할을 알 것 같았다. 그는 원인이 아니라 기폭제였다. 그의 젊고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가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어머니의 희망을 다시 깨운 것이다. 그는 어머니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과 용기를 되찾아준 존재였다. 어머니가 말한 기운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어머니는 데이빗을 만나 마음의 문을 열었고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의 최종 목적지는 수십 년 전 미래의 자신에게 보냈던 희망의 편지, 바로 그 냉동 난자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아이, 아버지의 핏줄이 섞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자신의 일부인 그 아이들을 마침내 세상에 내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어머니가 흑인 기증자의 정자를 선택한 것 역시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데이빗의 존재로 인해 인종과 혈통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유전적 비극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려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언이었다.
나는 낡은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더 이상 분노도, 혼란도 없었다. 대신 내 마음은 어머니를 향한 아주 깊고 저릿한 이해와 압도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방문을 부드럽게 닫았다. 이제는 과거를 봉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픈 시간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나의 다음 행선지는 정해져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로 가야 한다. 더 이상 신문하는 검사도, 혼란에 빠진 아들도 아닌, 마침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한 명의 온전한 아들로서 형의 방을 나온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이동우가 아니었다. 혼란과 분노에 휩싸여 있던 건축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위대한 비밀과 사랑을 알게 된,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한 명의 아들이 서 있었다. 내 마음은 슬픔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나는 곧바로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처럼 그의 불평을 듣고 있거나 방어적으로 변명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작은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 사무실에서 변호사 대동하고 뵙죠. 내 평소와 다른 태도에 작은아버지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그는 내가 자신의 편에 서서 어머니의 재산을 논의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내 사무실의 회의실에 작은아버지와 그의 변호사가 마주 앉았다. 작은아버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성년 후견인 신청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동우야, 이제라도 네가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 네 어머니의 망령을 우리가 바로잡고 우리 집안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지. 네 아버지의 핏줄, 이 신성한 혈통을 더럽힐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아버지의 핏줄, 신성한 혈통. 그가 역겨운 단어들을 내뱉을 때까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모든 말을 마치자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작은아버지, 자꾸 아버지의 핏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핏줄에 대해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나는 내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대신 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신성하게 생각하시는 그 혈통, 사실 제게는 흐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작은아버지와 그의 변호사는 눈이 휘둥그레져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담담하게 내가 어젯밤 알게 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형의 죽음, 부모님의 유전 질환, 그리고 익명의 기증자를 통해 내가 태어나게 된 비밀. 제 아버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당신의 아들로 여기고 평생을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말하는 그 신성한 혈통이야말로 아버지를 모욕하는 가장 저속한 단어입니다. 작은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모든 명분과 논리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지금 제 어머니는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방식으로 바로 당신의 형님이셨던 제 아버지가 지지해 주셨던 그 꿈을, 당신의 형수님이 평생 간직해온 그 희망을 마침내 이루려 하고 계십니다. 뱃속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생물학적인 자식들입니다. 이 신성한 탄생을 작은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돈과 혈통의 논리로 모욕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려 하신다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저는 제 건축회사의 모든 법적 자원을 동원해 작은 아버지와 싸울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 출생의 비밀을 세상에 전부 공개해서라도 이 추악한 싸움의 진실을 알릴 겁니다. 온 집안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 그게 작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나의 협박은 효과적이었다. 사회적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작은 아버지는 공멸이라는 카드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잿빛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우리 가족을 괴롭히던 가장 큰 위협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 후 몇 달간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회사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거의 모든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다. 우리는 평생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의 낡은 다이어리를 함께 읽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 선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내게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우리는 울고 웃으며 수십 년 묵은 상처와 비밀의 벽을 허물어 갔다. 데이빗과의 관계도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고마움을 표했다. 데이빗,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슬픔 속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우리 가족을 다시 살린 겁니다. 데이빗은 그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순애 할머니는 제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영혼을 가지신 분인걸요. 저는 그저 그분이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작은 용기를 드렸을 뿐이에요. 우리 셋은 함께 곧 태어날 아기들을 위한 방을 꾸몄다. 형 선우의 방은 이제 슬픔의 신전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 방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정리해 상자에 담고 그 자리에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새로운 생명을 위한 따뜻하고 희망찬 공간을 만들었다. 아기 침대 2개와 알록달록한 장난감들, 그 방을 꾸미는 동안 우리 세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예정일이 다가왔다. 어머니는 제왕절개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다. 나는 수술실 앞 복도를 마치 길이를 재는 건축가처럼 초조하게 오가고 있었다. 내 평생 그렇게 불안하고 무력했던 적은 없었다. 나의 모든 이성과 논리는 지금 저 문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데이빗이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걱정 말아요. 할머니는 강한 분이시잖아요. 그의 차분한 위로가 나를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윤미래 교수가 환한 미소로 걸어 나왔다. 축하합니다. 이 선생님 아주 건강한 아드님과 따님입니다. 산모도 아주 건강하시고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나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나란히 누워있는 2개의 작은 생명체를 보았다. 너무나도 작고 소중하고 완벽한 존재들. 나는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놀랍도록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아이들을 내려다보는 데이빗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회복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지쳐 보였지만 그 얼굴은 세상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아무런 비밀도 거리감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사랑과 이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이들의 탄생 소식은 예상대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60세 할머니, 기적의 쌍둥이 출산.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였다. 나는 내 회사의 홍보팀을 통해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저의 어머니 박순애 여사께서 현대의학의 도움과 당신의 강인한 의지로 소중한 두 생명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넘치는 기쁨 속에 있으며 이 행복한 시간 동안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보도자료에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성공한 아들의 품이 있는 공식 발표 앞에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추잡한 스캔들과 악의적인 소문들은 힘을 잃고 사라져버렸다. 세상의 시선은 이제 추문이 아닌 기적과 감동적인 인간 승리를 향하고 있었다. 몇 주 뒤 어머니와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서툰 솜씨로 조카이자 나의 동생들이기도 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았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소리내어 웃으셨다. 데이빗은 익숙하게 분유를 타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다시 태어난 어머니, 이 모든 기쁨의 기폭제가 되어준 데이빗, 그리고 내 품에 안긴 새로운 두 개의 생명.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정직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가족의 진짜 시작이었다. 쌍둥이가 태어난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채와 온도로 채워졌다. 직선과 각도로만 이루어져 있던 나의 미니멀한 아파트는 이제 알록달록한 레고 블록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들, 그리고 어디에나 굴러다니는 작은 장난감들에게 점령당했다. 주말은 더 이상 의무적인 방문의 시간이 아니었다. 두 조카이자 동생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고, 공원에서 비눗방울을 불며 함께 넘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혼란스럽지만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나는 더 이상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아니었다. 나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짓는 서툴지만 열정적인 건축가였다. 우리 가족의 풍경 역시 완전히 새로워졌다. 어머니는 6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5살 배기 아이들을 키우는 젊고 에너지 넘치는 엄마로 살고 계셨다. 평생 그녀를 짓눌렀던 깊은 슬픔의 그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느라 생긴 기분 좋은 피로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한 기쁨의 미소가 자리 잡았다. 데이빗은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도 한국에 남았다. 그는 작은 도에 공방을 열어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는 즐거움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손님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함께 그림을 그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삼촌이자 내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의 별이 된 나의 형을 기리는 마음으로 선우라고 지었다. 그리고 딸아이의 이름은 밝고 아름답게 자라라는 의미로 서아라고 지었다. 두 아이는 외모도 성격도 달랐지만 똑같이 밝고 사랑스러웠다. 선우는 아빠를 닮아 차분하고 사려 깊었고 서아는 데이빗 삼촌을 닮았는지 자유분방하고 예술가적인 기질을 보였다. 우리는 두 아이에게 너희는 세상의 다양한 아름다움이 만나 태어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늘 가르쳤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의 아픔과 희망이 담긴 아주 특별한 결실을 맺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박순의 생명과 희망재단의 개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설계한 작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몇 년간 내가 벌어들인 돈과 익명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침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나와 같은 고위험, 고령 산모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저희 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바로 이곳 선우 추모관입니다. 나는 건물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을 가리켰다. 그곳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함께 모여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심리상담센터였다. 우리 가족의 가장 깊었던 슬픔이 이제는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을 보듬어 안는 희망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개관식의 연설을 위해 단상 위에 섰다. 내 옆에는 어머니와 데이빗, 그리고 예쁜 옷을 차려입은 선우와 서아가 함께 서 있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삶이 완벽하게 통제된 직선으로 이루어진 건물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건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부정하려 했고, 저항했고, 분노했습니다. 나는 객석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그 거대한 혼돈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반듯한 직선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곡선들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무늬와 같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와 슬픔 속에 가장 위대한 생명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저희 재단은 바로 그 생명의 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세상의 편견 앞에서 외롭지 않도록, 당신의 슬픔이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히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무대 위에서 우리 가족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65의 어머니, 30의 흑인 청년, 40을 넘긴 아들, 그리고 5살 배기 쌍둥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가장 완벽한 가족이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우리는 다 함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을 열었다. 한때 40년간 굳게 닫혀있던 형 선우의 방, 그 방은 이제 쌍둥이의 밝고 환한 놀이방이 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슬픔의 신전은 이제 웃음과 생명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선우와 서아가 방 한쪽에 놓여있던 낡은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바로 옛날 아기 침대 위에 매달려 있던 별과 달 모양의 모빌이었다. 엄마, 이게 뭐야? 서아가 신기한 듯 물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 모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셨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평화로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이건 말이야, 우리 서아랑 선우의 첫 번째 형아 것이란다. 형아는 지금 저 하늘의 별이 되어서 우리 아가들을 늘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 어떤 고통이나 눈물 없이 형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셨다. 그 순간 나는 우리 가족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별 모양 모빌을 만지작거리는 아이들, 그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데이빗,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어머니.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다. 어머니의 기적은 단순히 60의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간 닫혀있던 방을 여는 기적이었고, 한 세대를 짓누르던 슬픔을 치유하는 기적이었으며, 핏줄과 상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탄생시킨 위대한 사랑의 기적이었다.
어머니가 데이빗에게서 받았다는 그 기운. 그것은 신비로운 힘이 아니었다.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라는 인간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에너지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때 침묵과 슬픔의 공간이었던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낡은 모빌의 별과 달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맞춰 햇살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방황은 마침내 이 완벽한 풍경 앞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생명의 유산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때로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생명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순간들이 함께하기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